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서울시 교육감과 4개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조금 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퇴근 후에라도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유권자에게 진작 선거 공보물이 배달됐지만요. 특히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선거를 두고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사전투표율이 8.28%로 제도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런 추세라면 오늘 최종 투표율 20%를 넘기기도 어렵다고 할 정도인데요. 교육열도 치열한 나라에서 정작 많은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는 좀 무관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라는 게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정책 경쟁은 실종된 채 서로에 대한 비방과 진영 투표로 전개되는 모양새라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투표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판세 예측도 어렵고 이 투표 자체가 무의미하다.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시죠. 우리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최선은 유권자의 한 표 한 표에 달려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오늘이 되길 바라면서 10월 1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아침 인사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최순계님이 투표해야겠다고. 네. 방송 듣고 투표하러 가시는 거 어떨까?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오늘은 질병과 나이에 대한 통념을 바꾼 연구가 담긴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서울시가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이 병을 막기 위해서 주요 외곽 산이나 하천 주변에 예방약을 살포한다고 합니다. 어묵 반죽 안에 예방약을 넣어서 만든 비누처럼 생긴 네모난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산에 가셔서 발견하시더라도 절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문제는요. 이 예방약이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약일까요? 이 병, 야생동물에게 물릴 경우에 전파되는 질병인데요. 병명 가운데 견이라는 글자 때문에 개한테 물리면 걸린다고 알려지기도 하고 꼭 개한테만 걸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개, 고양이,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 20만 톤을 사들인다고 하는데요. 농수산 뉴스, 농어민 뉴스의 이진우 기자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단체 대표 그리고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양국 수급 안정위회를 열었고요.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상 초과 생산량보다 많은 양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 이게 골자인데요. 지난 9월 10일이었습니다. 2만 헥타 면적으로 밥쌀용 쌀을 사료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10만 5천 톤 정도가 되는데요. 이 물량을 포함해서 총 2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사실 매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산지 쌀값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청이 8일에 발표한 10월 5일자 산지 쌀값 이게 20kg 전곡을 기준으로 해서 47,039원을 나타냈는데요. 이게 89kg으로 환산을 하면 한 18만 8,100원 정도 되는 네.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20kg 전곡을 기준으로 10월 5일자 그러니까 이게 수학기 첫 산지 쌀급 조사치인데 이걸 놓고 보면은 2022년에 4만 7천 원 정도를 제외하고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3년도에는 5만 3천 원에서 5만 5천 원대까지 이렇게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가격이라고 했던 2022년도 조사 가격 다음으로 낮게 출발을 한 꼴이 됐는데 근데 산지 쌀값 조사치를 이렇게 보면은 10월 5일자 이후부터는 계속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게 통상적이다 보니까 올해 수학기 가격 전망 좀 어둡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수학기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매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시장 격리 물량과 공공 비축미를 포함해서 총 56만 톤에 대해서 정부 매입이 추진이 되는데요. 이게 9월 10일에 발표한 바 있는 2만 헥타, 10만 5천 톤에 대해서는 이미 시도별로 배정이 완료된 상태고요. 나머지 시장 격리 물량 9만 5천 톤은 공공 비축미와 함께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간 3만 원으로 동결되어 왔었던 공공 비축미 중산 정산검 이것도 4만 원으로 확양하기로 했습니다. 그 벼멸구 피해를 입은 벼도 사들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방금 이야기 원래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고요. 네. 또 여기에 더해서 벼 상태에서 논에 있는 벼 상태에서 싹이 트는 이 수발화 피해도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달 말까지 피해 비용 매입을 위해서 별도의 잠정 규격 그리고 매입 지침을 마련하고 이걸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연내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소값은 어떻게 좀 안정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다만 이게 제일 궁금하신 게 배추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배추 같은 경우는 8월 초순에 완전히 옮겨 심은 것들인데 아시다시피 이후에 폭염, 폭우 이어지면서 재배 환경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10월 중순까지는 출하량이 다소 적을 거라는 게 농식품부의 전망이고요. 다만 하순부터는 출하 지역이 경북과 충북 등으로 확대가 되면서 일단 출하량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추와 함께 김장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 이것도 10월 말까지 좀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사과랑 배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추석이 좀 빨랐고요. 그래서 추석에 주로 소비되는 홍로가 지금까지 출하되면서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는 후지 생산량도 평년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배도 원래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서 한 16% 가량이나 많은 21만 3천 톤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일부 열상 피해나 열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한 19만 8천 톤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서 16% 가량 늘어날 것이었다 이런 전망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산발적이긴 하지만 제1종 가축 전염병 발생 양상도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소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8월부터 10월 10일 정도까지 총 9차례 정도 발생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지난 13일에 강원 화천군소 양존장에서 확인이 되면서 올 들에 9차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일이었습니다.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귤의 분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H5N3형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면서 이 방역 당국이 동물 병원성 실험에 들어가는 등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 H5N3형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조류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도를 나타낼까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방역 당국에서 그래서 이 동물 병원성 실험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실험 결과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살처분으로 인한 농장 손실은 물론이고요. 또 질병이 장기간 이제 확산되면은 이동 제한 조치가 또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이에 따라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은 수입으로까지 문제가 옮아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농장 단위에서 차단 방역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100건이 넘게 이제 발생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그것과 비교하면은 9건이니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백신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9건으로 그치고 있는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인데요. 네. 이것도 농장 단위에서 차단 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KBS 1라디오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KBS 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합니다. 1차 산업부터 지역 경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각 분야의 생생한 현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불안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막막한 구직자와 은퇴자를 위한 위기 돌파 해법, 나만의 전략을 세워봅니다. 하루 동안 이어지는 경제 집중 편성.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변화의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 10월 23일 KBS 1라디오와 함께하세요.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우리 경제에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죠. 건강과 노화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마음 챙김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목이요.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 이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저도 이 책을 이제 보면서 한 3가지 방법 정도로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네. 금방 제목에 이제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라는 데서 알겠지만 이거는 질병과 노화에 관련된 정보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로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너무 딱딱해 보이잖아요. 정보인데 네. 이 책의 부제가 뭐로 돼 있냐면 질병과 나이에 대한 통념을 바꾼 거장의 45년 연구. 질병과 나이에 대한 통념을 바꿨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분야 연구를 한 거장의 회고록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네. 딱딱하게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분 연구자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가 되기까지의 이 연구자의 과정과 이거를 인간사를 걸려놓은 인간사. 내가 사람 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연구를 했고 연구를 왜 어떻게 잘 진행하게 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어서 좀 읽어보면 좀 재밌게 읽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계발서로도 읽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영어 제목이 The Mindful Body라고 돼 있어요. 이 책 속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마음과 하나 된 몸. 이 책이 제공하는 정보가 이제 질병과 노화에 대처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또 이 마음가짐에 대한 어떤 자기계발서 정도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한 3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엘렌 랭어,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이제 이 질병 노화 관련된 연구를 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은 다 부딪히게 되는 분이세요. 그리고 네.
책 내용을 보다 보면 이 연구도 이분이 하신 거야? 이런 정도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고 이제 긍정 심리학, 마음 챙김 분야에서 이제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욕 대학교에서 이제 심리학과 학사를 받고 예일 대학교에서 이제 사회 및 임상 심리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 1981년도에 여성 최초로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종신 교수 타이틀을 여성 얻으신 최초로. 분. 예. 학계에서는 이제 마음 챙김의 어머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마음 챙김 분야에 크게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1979년도에 실시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마음가짐을 바꾸면 어떻게 젊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인데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심리학자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제 노화, 스트레스, 마음 챙김, 건강을 주제로 이제 다양한 책하고 논문을 쓰면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질병과 노화 분야 연구를 시작한 계기가 어떤 건가요? 이 책에서는 이제 자기가 질병 노화 분야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머님에서 찾고 있어요. 저자의 어머니가 이제 56살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네. 당시 이제 저자는 유방암이 엄마의 몸 전체에 다 퍼져가지고 치료가 매우 복잡하고 무자비할 거라는 이야기를 이제 의사로부터 들읍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제 어머님이 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고작 길어봐야 한 몇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저자는 고집스럽게 엄마한테 가가지고 희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악몽도 또 지나갈 거고 좀 나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옆에 있던 동료들이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저자를 보고 낙관의 끝판왕이다.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렇죠. 너무 낙관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소리 같은 것들을 계속 해내고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는 계속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됐나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란 게 뭐냐면 네. 어머니 몸에서 이제 암이 사라진 겁니다. 예? 원인은 잘 모르는데 네. 암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기쁜 마음도 잠시고 이내 어머님이 그동안 이제 암 치료를 받는 동안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 치료를 견뎌낼 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걸 이제 치료에다 다 쏟아붓다 보니까 암이 나온 후에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체력을 다 고갈시켜 버린 거예요. 치료를 한다고. 예. 그래서 입원해 있는 동안 이제 몸을 전혀 쓰지도 않고 뭐 걷는 것만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되게 약해진 몸으로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휠체어에 걸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보다 차츰차츰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이제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자가 이제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머님을 대하는 방식에서 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암을 극복했다라고 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머님을 그냥 아직까지 암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치료를 했는데도 나약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한번 암 환자분들 보면 계속 암 환자 취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들 눈에는 이제 어머니가 그저 이제 삶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매달려 있는 그냥 아픈 환자로만 보이는 상태로 되는 거고 다들 또 곧 암이 재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래지 않아 또 어머니가 다시 병원에 입원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의 말대로 또 어머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9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암이 또 재발을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빠지고 57살 나이로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1년 거죠. 만에. 그렇죠. 다 났는데 암이 없어졌는데도. 네. 그래서 이제 저자 같은 경우는 이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많은 게 이제 느끼고 바뀌게 되는데 이제 암이라는 것들이 과거에는 진짜 끔찍한 질병이었지만 최근에 일부 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만성 질환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치료법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암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 환자의 심리 상태에 의해서 질병이 좌우된다라기보다는 의료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거죠. 환자의 심리 상태보다는 의료적 개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심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에서는 간과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경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현상들이 어머니의 정신에 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료계가 한 일이 뭐냐면 어머님한테서는 자기 통제력을 그냥 가져가 버리고 암이 사라진 후에도 어머니가 병들고 나약한 환자처럼 느끼게 만들어
놓고 일단 암 환자라는 꼬리표가 붙고 나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전부 해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암 환자를 대한 태도를 딱 고정관념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자 이제 어머니는 그 기존에 이제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이미지는 더 이상 가지지 못하고 의료계에서 이제 다음으로 시도할 치료법을 그냥 초조하게 기다리는 환자, 무력한 암 환자 정도로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암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저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건강을 대하는 우리의 접근법이 우리를 오히려 더 병들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겪은 질병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저자의 커리어의 변곡점들이 되고 이후 이제 수십 년간 이제 마음 챙김, 마음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로 가닥을 잡아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암을 그 56살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을 때 저자의 생각은 그거네요. 그 일단 치료가 다 됐잖아요. 한 번은. 그때 만약에 긍정적이고 좀 뭔가 에너지가 있는 방향으로 어머니를 끌었으면 그렇죠.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그렇죠. 본인도 마음의 상태가 질병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들 정도도 가지고 주변의 시선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그랬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질병이라는 것도 결국 마음의 영향을 받는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좀 깨달은 부분들이 있죠.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저자가 말하는 마음 챙김이란 거는 뭔가요? 혹시 이제 뭐 마음 챙김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 명상을 떠올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종소리 나면서 방자유기에서 나오는 종소리 들으면서 저자는 근데 명상 정도까지 필요한 건 아니고 근데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좀 바꾸는 겁니다. 그냥 대상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과정들을 마음 챙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마음 챙김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가 전에 몰랐던 사실들을 새롭게 깨우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네? 새로운 면을 볼 수 있게끔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저자는 또 마음 챙김을 신체의 상태로도 또 설명을 하는 건데 저자가 이제 정신 상태가 건강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처럼 돼 있다. 동양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해요. 진작에 생각하고 그렇죠. 있었죠. 일체 유심조라고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렇죠. 얘기죠. 원효가 거기 해골물을 먹고서 이렇게 모든 건 마음이 좌우한다라는 것들을 다 알겠는데 서양 사람들한테 좀 새로운 건가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본질적으로 마음의 변화라는 것들이 뭐 호르몬이나 신경이나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신체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심신일체 개념들 가지고 이제 마음 챙김을 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저자의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저자를 유명하게 만들었다던 그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 이거 마음 챙김과 관련이 있겠네요. 저도 이 연구를 여러 교과서 책들 보면서 많이 봤거든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1979년도에 이제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연구를 이제 저자가 실시를 했는데 연구 목표는 뭐였냐 그러면 노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제 과거 젊은 시절에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면 진짜 신체에도 실제적으로 영향 변화가 일어날지 이걸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을 어떻게 그 생각을 만들었을까? 이분들이 이제 그들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조용한 장소에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물게 합니다. 근데 이 공간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20년 전의 삶과 똑같이 꾸며놓은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뉴스를 틀어주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영화를 보고 주쿠박스에서 애청곡도 그 시대 것들을 다 들려두게 하고요. 또 TV나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나눌 때는 실험 대상자들은 지금 벌어지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완전 돌아가 버리는 거죠. 마치 연기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통제 집단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행동하는데 다만 다른 거 하나는 뭐냐 그러면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한쪽은 진짜 믿고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고 하라 그러고 나머지한테는 옛날 일 얘기하듯이 만들고 회고담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가 되게 궁금할 텐데 어떻게 됩니까? 실험 결과 이제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자가 이제 생물학적, 심리적, 신체적 지표들을 미리 다 측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험이 끝난 다음에 실험 집단하고 이제 통제 집단들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측정을 했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일단 과거로 돌아간 상태니까 이분들이 이제 생물학적,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청력은 잘 개선되지 않잖아요. 청력, 기억력, 손짓는 악력 같은 것들도 다 좋아진 걸로 나타났어요. 두 집단 모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실험 집단,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말한 집단 있잖아요. 그 집단이 통제됐던 집단보다는 훨씬 더 성과가 좋게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심지어는 시력, 관절의 유연성, 손을 쓰는 능력, IQ, 걸음걸이, 자세가 좋아졌고 관절염 증상도 좀 완화되는 부분들까지 나타났고요. 어느 연령대나 그렇지만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에 시력이나 청력이 의료적 개입 없이 나아진다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청력 특히. 그렇죠. 시력도 마찬가지죠. 뭐 라식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눈 좋아지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이게 의료적 개입 없이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성과가 나오면서 정말 놀라운 성과들로 하면서 이분이 이걸 계기로 이제 심리학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좀 더 최근에도 이 실험을 좀 재현해서 한번 이탈리아의 저자랑 다른 연구원들이 같이 한번 해봤는데 실험을 재현했을 때도 이번에도 똑같이 성과가 나온 거예요. 이때는 이제 1989년 당시로 돌아가서 이제 똑같은 실험을 해봤더니 이번에도 비슷한 성과들이 나왔던 걸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집에 가서 집을 좀 바꿔야 되나? 20살 때 집의 모습으로 다 잠깐만요. 바꾸고 이거 좀 그 방문에다 써붙여놓는 거예요. 이 방에 들어온 자는 20년 전에 모습으로 살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번 붙여놓으면 적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아니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요. 그렇죠? 예. 정말로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과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특히 약간 힘든 일을 할 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운동이다. 그렇죠. 이거 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바뀔까요? 톰 소여의 몸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페인트 칠하는 이야기. 톰 소여가 페인트 칠을 열심히 재밌게 칠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톰 소여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가 대신하면 안 되냐. 재밌어 보이니까 놀이처럼 보이니까. 톰 소여가 그거를 이제 돈 받고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운동과 일도 그 경계를 좀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보통 사람들은 일 따로 운동 따로 당연하죠. 생각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헬스장 가기 전에 헬스장 앞에 올라갈 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한 100 그리고 생각을 한 100번을 하죠. 갈까 말까. 오늘 갈까 말까. 등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높은 문턱이 뭔지 아세요? 문지방이라고 그럽니다. 문지방 넘어가기 되게 힘들다 그랬는데 여하튼 이 저자도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호텔 객실 청소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실험을 해보냐 그러면 객실 청소부들은 대부분 자기가 상당히 육체적으로 고단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반복적이죠. 반복적이고 이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이건 일이고 또 운동은 또 따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저자가 실험을 하면서 이제 업무를 운동으로 여길 때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분들 대상으로 이제 한쪽 집단을 모아놓고 한쪽 집단에는 그냥 일반적인 건강 정보만 제공을 해주고 실험 집단에는 헬스머신과 운동에 빗대서 그들의 일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를 정리하는 업무는 이제 우리 노젓는 운동 있잖아요. 로잉머신 운동하고 비슷하다는 개념들을 설명을 해주고 걸레질하는 거는 마치 상반신 운동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합니다. 근데 뭐 이들의 뭐 노동 강도, 시간, 섭취하는 음식, 뭐 한 달간의 실험 기간 동안에 이 실험 집단이나 통제 집단은 다 똑같이 하고 요런 의식만 다르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끔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실험 집단은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운동이라고 믿게 된 것만 이제 달라진 건데 이렇게 마인드셋이 달라지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러면 이때 실험 대상들의 체중이 줄어듭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리고 신체 질량 지수도 낮아지고 BMI. 그렇죠. 그다음에 혈압도 떨어지고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도 낮아지는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걸 이제 또 강의할 거 아니에요. 강의실에 가서서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데 러닝머신 같은 데 가서 뛰고 있는 분 한 분이랑 그 옆에서 그 친구랑 이야기하는 친구 사진 한 장 보여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뛰고 있는 친구가 이거를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랑 그냥 담소를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진답니다. 세상에. 막 그렇겠네요. 운동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내 심리 상태가 그러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운동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헬스장에서 나는 있어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또 운동을 한 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일부는. 그래서 마음이라는 너무 재밌는데요? 예. 마음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몸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예. 경험하거나 생각하는 게 그 모든 게 그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건강에 특히. 그 저자와 함께 이제 객실 청소부 실험을 했던 엘리아 크럼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성인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제 건강하고 인구 통계학적 요소를 통제해서 21년이 넘는 기간에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래요. 그래서 이제 설문 자료에 따르면 이제 응답자와 같이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개인의 운동량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는데 연구 결과 활동량을 인식하는 정도가 사망하고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자신이 그냥 뭐 활동적이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이들은 스스로 활동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보다 해당 기간에 사망할 확률이 높아졌답니다. 이게 문제는 실질적인 운동량하고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그게 중요한 게 내가 아니네요.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책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나쁘게 인식하는 거가 나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생활을 했지만 해롭지 않다고 인식한 사람들과 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수명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와,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요. 진짜 네. 그런 거에 좌우가 되는구나. 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연구가 있나요? 저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새벽에 많이 깨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수면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많았는데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면 시간에 대한 겁니다. 수면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문제인데 이 저자가 실험을 하는데 침대맡에 있는 시계를 조작해가지고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수면 시간과 실제 수면 시간을 좀 다르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예. 실험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실제로는 5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는데 8시간 잔 것처럼 시간을 좀 조정해 놓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럼 참가자들이 실제로 5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보니까 8시간 잔 것처럼 돼 있어. 있어요. 시계가. 심지어는 이제 청각 운동 반응을 해봤더니 반응 시간이 훨씬 빨라요. 자기가 5시간 잤다고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반대로 8시간 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5시간만 잤다라고 생각하게 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8시간 자고 그 사실을 알 때보다 수행 능력이 또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 시간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예. 정말 생각이 중요하군요. 예. 진짜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는다는 게 지금까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제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런데 반대로요. 예. 그러니까 몸에 따라 마음이 변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이제 마음이 몸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몸의 변화를 주면 마음의 상태에도 변화가 그러니까 일어나. 내가 사실은 굉장히 예를 들어 우울해요. 예. 근데 막 신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우울감이 없어지나? 갑자기 이게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예일대학교의 존 바그라는 분이 이제 또 이런 실험을 또 해봤다고 합니다. 별 실험이 다 있는데 실험 좋아요. 참가자들은 이제 뜨거운 커피 또는 차가운 커피가 담긴 잔들을 이제 들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는 사람, 실험자가 차가운 커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이들한테 이제 한 사람의 묘사, 그거 들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을 사진을 보여줘 그 사람을 묘사하는 설문지 같은 거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 설문을 해보라는 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는 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뜨거운 커피를 쥐고 있던 참가자들이 차가운 커피를 들고 있던 참가자들보다 설문지 속의 인물들을 훨씬 더 따뜻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똑같은 사진, 똑같은 사람 그쵸. 사진을 하나 붙여놓고 뭐 한 5명한테는 차가운 커피 들고 있게 하고 또 다른 5명한테는 뜨거운 커피 들고 있게 한 다음에 이 사람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봤는데 뜨거운 커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좀 따뜻해 보이는데 저 사진 이렇게 그쵸.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소개팅을 나가거나
사람들하고 만날 때 내가 좀 따뜻한 이미지로 보이고 싶을 때는 상대방한테 뜨거운 음료. 진짜 이제는 파스타 안 가요. 찌개집 갑니다. 진짜. 네. 바로 뜨겁게 가는 뜨거운 거예요. 걸 손으로 약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게끔 하면 좀 더 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이제 후속 연구들도 있었는데 이제 비슷한 성과가 똑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한스 이저맨이라는 분이랑 뭐 귄세민이라는 분이 또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차가운 음료를 들고 있을 때보다는 따뜻한 음료를 쥐고 있을 때 상대한테 좀 더 친근감을 많이 느낀답니다. 세상에. 그런 실험 결과들이 저 되게 비밀을 안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느껴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뭐 날씨에 대한 실험도 있는데 사람들이 날씨가 따뜻할 때 좀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실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온이 낮을 때보다는 약간 높을 때 타인하고 또 연결된 기분들을 더 많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예. 몸과 마음이 이렇게 합쳐져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짜 약을 먹고 병이 낫는 그 플라세보 효과 이거 많이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 약이 아닌데 이거 좋은 약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약을 줬더니 정말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거잖아요. 플라세보 효과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인 게 몸에 영향을 끼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영향이 있는데 이제 플라세보라는 건 정확하게 원래는 이제 무해한 설탕 알약 같은 거를 이제 플라세보라고 하는데 어떤 약물이 위약보다 효과가 있는지 이제 플라세보보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내려면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이제 약을 출시하려면 무작위로 이제 대조 임상 실험을 하는데 이때 해당 약물이 플라세보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해당 약이 플라세보보다 효과적이 아닌 경우가 꽤 있겠죠. 그러면 약물로서 승인을 못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연구를 쭉 해보면 플라세보가 약만큼 심지어는 약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다는 것도 많이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게 다만 이제 출판이나 저작물로서 나오지 못해서 그렇지 학계에서는 이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세보가 이제 이게 더 효과가 더 좋아? 이 말은 뭐 특정 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플라세보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세보가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약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제 아플 때 사람들은 치료법이 좀 비쌀수록 효과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관련된 실험도 있나요, 혹시? 또 보시면 이제 치료법이 좀 고생스러울수록 잘 낫는다. 아플수록 잘 낫는다. 그래서 이거 해야 낫는 거야. 그러니까 약 먹는 것보다 주사 맞는 게 낫고 주사 맞는 것보다 수술을 받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약 수술, 가짜 수술을 하는 경우들에 대한 실험 케이스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959년에 있었던 실험인데 가슴 통증을 줄이기 위한 혈관 수술을 하는 건데 이걸 실제로 수술한 사람들이 있고 그냥 수술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위약 수술만 한 경우가 있는데 해봤더니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두 가지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 대상으로 두개골내에 이제 태아의 신경세포를 이식하는 그의 효과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위약 수술 같은 걸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한쪽은 실제로 이식 수술을 하고 한쪽은 그냥 두개골만 약간 열고 그냥 닫은 정도만 했는데 이 경우에도 효과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는 거죠. 위약 수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 약값이 비쌀수록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계 댄 에이얼리라는 분이 똑같이 이제 약값을 많이 지불할수록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감기 관련된 실험들을 한번 해봤더니 할인된 가격으로 감기약을 산 사람보다는 정가를 주고 산 사람이 감기약 구매에 대한 효과가 더 많다. 이게 뭐 윤리적인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비싼 약이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광견병이었습니다. 053 하나님, 9427님.
6584님 강아지한테 물릴 때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예,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165 하나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